유은혜 부총리 서면 축사 화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바로 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 학술 정책 포럼 첫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세미나는 법과 제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할 텐데요. 오늘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김어래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5분의 여러 분야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이 5분의 토론자께서는 일단 발제자께서는 30분 정도 발제를 하시고 5분의 토론자들은 8분 정도의 토론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자유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으신 김어래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중문과에 재직 중인 김어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 관해서 발제를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쪽은 이 법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법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서부터 현재 지금 발효 중에 있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에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어서 이번에도 기초학술 기본법안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는 이제 학술 진흥 관련 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이지만 이거 관련돼서는 많은 그러한 기존의 정책 연구라든지 토론회, 공청회 등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충분히 다뤄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난 6월 24일 유기용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개최한 2021 선도국가 구현을 위한 학술정책 수립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유재한 한국인사청 공동회장님의 발표에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서는 국가기초학술진흥체제의 구축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정책 세미나의 주제와 목적과 연관된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학술기본법안의 제정 취지라는 주제로 작성된 문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로 왜 기초학술인가라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목차는 가에서 다까지 이렇게 쭉 있고요. 그다음에 보론도 있는데 이 많은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건 고문에 준하는 그런 발제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므로 가, 나, 라, 마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다 부분은 항목이 그러니까 절이 5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 제목만 보셔도 충분히 국가기초학술진흥체제를 왜 구축해야 되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좀 전에 계획식에서 위행복 대표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구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기본적인 이 문제의식은 또 상황 파악은 판단은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돼서 다 부분은 건너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 라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는 참조 자료로서 그렇게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 부분입니다. 왜 기초학술을 이어야만 하는가? 4가지 정도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격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는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많이 쓰이는 단어여서 국격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격이 제고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초학술을 지원해야 된다. 또 기초학술이라는 범주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선진국 다음에 창출과 지속 가능한 갱신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앞으로는 과학기술 경국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국은 이제 나라를 경영한다라는 뜻인데요. 얼마 전에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과학기술 강국 포럼 창립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아베 총리가 소부장 수출 규제에 실패한 것, 이것은 과학기술로만,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나라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범한 오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 입국 패러다임은 과학기술과 정치, 다른 말로 경세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저변에는 인문이 깔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둘이 분절되어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21세기 더군다나 선진국으로서 대접을 받게 된 대한민국의 미래에서는 이 둘의 유기적이고도 일상적인 연동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실현된 패러다임을 과학기술 경국 패러다임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국에서 경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이 과학기술 자체와 그 다음에 인문 자체의 명실상부한 강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그 기초의 강화를 통해서 보다 튼실하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기초 차원에서 과학기술과 정, 인문이 서로의 일부로 구성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각각은 유기적이고도 일상적으로 연동되어 작동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건 유기적이고 일상적으로 연동돼서 작동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일상적으로 구현돼야 된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실패를 한 지점은 그게 일상적이고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격의 제고에 따른 인문사회 학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진국 다음에 창출과 지속 가능한 갱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순수 인문 패러다임이 인문 경제 패러다임과 똑같이 중시되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지난번 위에서 말씀드린 지난 6월 24일 날 있었던 그 토론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부터 촉발된 사회 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냉철한 통찰력, 인문적 가치를 토대로 한 종합적 사고력, 따뜻한 해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인문사회 학술 학계 바깥으로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요구에 명실상부하게 부응하기 위해서는 순수 인문 패러다임과 인문 경제 패러다임의 병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인문사회 학계는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 역할의 범위, 대상을 축소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순수 학술 연구 이런 차원으로 축소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학계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경세의 전통을 무시 내지 경시해 왔고, 그래서 이러한 관점과 전통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경세가 어떻게 인문사회 학술로만 가능하겠는가라는 물음도 이 지점에서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학기술 쪽에는 우리 인문사회 쪽이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라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인문사회에 대해서는 순수 학물이라는 한 날개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성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국격의 제고에 따른 국가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초학술이어야만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흔히 추격형, 모방형 등등으로 얘기되어지는 개발성장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국가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국가성장 전략을 짜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성숙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만 선진국다운 또 선진국 다음에 지속 가능한 그런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재한 그 한국인사청 그 공동회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문사회 분야는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며 국가 경쟁력을 드높일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 학계 내부에서의 인문사회 학술의 공적 역할을 개발 성장 패러다임 아래서 명실상부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이미 꽤 지나지 않았는가, 더 늦기 전에 던져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간 경쟁력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이 인간 경쟁력이라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혀지고 있는 이 말의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정신적, 내면적 역량의 증강, 인간다움의 심화나 제고 등이 개인 차원에서 사회 조직, 지역,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성장의 주요 근거이자 동력이 되고 있는 이 문명 조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는 분과 학문, 교육, 삶의 유기적, 일상적 연동의 구현을 위해서 기초학술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초연구의 위상은 제반 학문 분야로 분절되기 이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과학이니 사회과학이니 자연과학이니 공학이니 경영학이니 이런 식으로 분절되기 이전에 기초학술, 기초학문이라는 것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하고 있는 기초학문이 각각의 분과학문 차원에서 이게 인위적으로 재단이 되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구와 이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교육과 기초연구를 분절적으로 별도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지원이 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과화되고 전문화될수록 교육과 일상과의 관계가 간접화된다. 그러니까 밀접하게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 삶 그리고 인간 삶, 사회, 자연 이게 이제 기초학술의 이 탐구 대상인데요. 이 기초학술의 탐구 대상 자체는 통합적이고요. 분절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필요에 의해서 분절은 가능할지라도 그 분절된 것을 상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인간, 삶, 사회, 자연의 본성에 부합한 이 기초학술 연구의 구현을 위해서는 역시 기초학술이라는 범주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가 차원의 기초학술 지원이 수행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는데요. 첫 번째, 기초학술의 본성이라는 차원에서 답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재로서의 기초학문이라는 그러한 본성입니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그러나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구현되는 기초학문의 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초학문은 이러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회의 인프라스트럭처처럼 그렇게 바로 어떠한 즉시적인 그러한 황금성이 강한 그런 효과는 없을지라도 혹은 약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관련된 생태계를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순기능을 하는 그러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규모와 집적의 학문으로서의 기초학문이라는 본성 때문에 국가가 기초학술 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기초학술은 규모와 집적에 비례해서 그 쓸모의 크기가 정해지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한 기업이나 한 조직에서 그 기업이나 조직을 이끄는데 기초학문이 또한 윤활유 역할 또 자양분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크게는 한 국가 더 나아가서는 제국권 경영의 원천이자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습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서 이 중국 관련된 얘기를 하면 많은 그러한 흰자위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그런 배관시를 당하는데 제가 전공이 그쪽 분야여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를 중국 역사에서 찾아왔습니다. 예컨대 송, 명, 청 우리는 나라를 붙여가지고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큰 나라들이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는 대대적으로 기초 학문의 집적을 이 국가 차원에서 제국 차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국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그렇게 집적해 놓은 인문을 토대로 그 돌발 변수에 이 효율적으로 때로는 아주 합리적으로 그렇게 대응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 기초 학문은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크게는 국가 제국의 차원에서 이 어느 규모로 집적되느냐에 따라서 그 쓸모가 정해지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세의 학문으로서의 기초 학문입니다. 흔히 기초 학문하면 뭐 나라 경영이라든지 기업 경영 등등과는 거리가 멀다 혹은 간접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깔려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한 것은 아니고요. 기초 학문은 오히려 그 자체가 경세의 학문으로서의 그 본성이 강하다, 속성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기 경영부터 조직, 지역,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제반 경영 활동의 요새 용어로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기초 학문의 역할은 그 쓸모가 좁거나 또는 작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기초학술 본성의 차원에서 왜 국가 차원의 기초학술 지원이 수행되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명 조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갖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지식기반 사회 평생학습 시대를 선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시의적, 미래지향적 학술 정책의 수립, 이것의 토대 구축이 아주 시급하다. 이 토대 구축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계 외적으로는 법제도 차원, 또 행정기구 차원, 또 예산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계 내적으로는 예컨대 뭐 기초학문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든지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 또 전문 인력의 대대적인 확충이 실현되려면 좋은 일자리의 확충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토대 구축의 구체적인 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학문 디지털 전환의 합리적 시의적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 체계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 역사를 담고 있는 주된 언어는 한문인데 한문으로 된 이 텍스트의 이 디지털 전환은 중국이 벌써 적어도 20여 년 전서부터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 디지털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그렇게 자신들이 구축한 이 기초학문의 이 디지털 전환의 산물을 만약에 영어 같은 것으로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한다라면 예컨대 한국의 이 전통 한문으로 된 문화자산 같은 경우는 단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적 수행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국제적 학문 경쟁력의 확보와 재고라는 국가적 과업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의 마련이 절실합니다. 예컨대 2046년이면 한글 반포 600주년이 됩니다. 2047년이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이 시기를 즈음해서 우리나라는 국가는 국민과 세계에 무엇을 업적으로 내놓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국가와 우리 학계는 답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학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목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기초학술 진흥 체제 구축의 필요성 관련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기초학술 진흥을 통한 헌법적 가치의 적극적 실현 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두 번째는 페이지를 넘어가시면요. 보편 문명 국가의 창출이라는 시대적 소명 실천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는 보편 문명 국가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명 단계에 접어들었으면 며칠 전에 있었던 개도국 지위에서 사상 최초로 선진국 지위로 한국이 그 위상이 재설정된 데서도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선진국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은 보편 문명 국가로서의 역량을 일상적으로 구현하고 있는가, 이 차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국가 기초학술 진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국가적 현안, 범지구적 이슈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의 역량 증강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컨대 코로나19 팬데믹도 그렇고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 혹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한다라는 것은 난망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업을 해서 이러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도 국가의 이 기초학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선도 역량, 미래기획 역량의 증진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진국 다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사회 선도 역량과 미래기획 역량이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학술의 이 발달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통일한국 시대, 또 동아시아 평화 시대의 대비 역량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라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부의되어 있는 기초학술 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 기본법하고의 관계입니다. 주로 이제 기초과학 혹은 이론과학이라고도 명명되는 이 부분의 포함 여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사회학술이 아닌 기초학술이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문사회학술은 기초과학, 문화학, 예술학, 교육학 등의 학문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동될 때 비로소 연구 성과의 적용, 응용, 창작, 공연 같은 실현, 그 다음에 교육의 기초 및 민주주의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의 삶의 기초로서 유의미하고도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문학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그렇고 여러 교수님들 다 익히 알고 계시듯이 너무 분과 학문화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이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범용성이라든지 기초성이라든지 종합성, 포괄성,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문 연구의 전제로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환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인문사회, 인문학, 사회과학의 본성이 온전히 구현됐을 때 비로소 다른 학문 분야의 기초, 또 학문 성과를 응용하고 그것을 토대로 창작하고 또 실행하고 실천하고 또 교육을 하는 그런 재반 활동의 기초로서, 또 이 민주주의 사회 공동체의 시민으로서의 삶의 기초로서 유의미하고도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및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자율성, 창의성, 협력성의 신장을 위해서는 인문사회학술이 기초과학, 문화학, 예술학, 교육학 등의 학문 분야와 유기적 일체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연구자 중심의 법제 구축이라는 원칙과 수립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제를 구성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공적 차원에서 국가 공적 기구 차원에서 이제 어느 부처 소관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따지는 그런 일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원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구자 중심의 법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이 지점입니다. 그랬을 때 연구자들의 자율성이나 능동성 같은 것들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만 법제도를 구축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그 애초의 목적이 의도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학기술법 기본법과 학술진흥법이 있는 상황에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 시 중복으로 인한 혼란과 행정면에서의 효율 전환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부 관련 부처에서 학계를 바라보는 방향에서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법제 행정 차원에서 볼 때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일 수는 있지만 학계 입장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가 다변화되고 공공의 가치를 지닌 학술진흥이라는 과업이 지원을 매개로 정부의 어느 한 부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 중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초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예컨대 기초과학자의 입장에서는 기초과학진흥을 위하여 기초학술기본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모두를 근거로 지원받는 점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기초과학의 지향과 역할 등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역할 분담 혹은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기초학술기본법에서는 기초과학이 인문사회학술, 문화학, 예술학, 교육학 등과 함께 기초학문의 하나라는 위상을 지닙니다. 민주사회의 자율적, 창의적, 협력적 시민으로서의 삶의 정신적 토대와 미천의 제공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고요. 국가사회 성숙의 문화적 토대와 미천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과학기술기본법 하에서 보자면 기초과학이 응용과학 및 기술을 위한 토대라는 위상을 지니게 됩니다. 이럴 때는 민주사회의 자율적, 창의적, 협력적 시민으로서의 삶의 물질적 토대와 미천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국가사회 발달의 경제적 토대와 미천을 제공하는 역할도 겸하여 담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관계입니다. 이는 주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다음에 국가기초학술진흥사업, 요거는 이제 기초학술기본법에서 그것을 근거로 지원되는 사업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 설정에 관련된 그러한 쟁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에 따라 일률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학술 분야도요. 이는 이제 인문사회학술을 포함한 기초학술의 학문 간 차이와 다양성, 자율성 등이 무시된 채 정부 특정 부서의 배타적 지배와 관리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초학술을 고사시킨다는 그러한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기초학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기초학술진흥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반드시 독립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학술진흥법과의 관계입니다. 기초학술진흥과 학술진흥의 관계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학술진흥법은 인문사회학술은 물론 자연과학과 공학을 포함하여 학술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기초학문을 포함한 학술 일반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학술은 기초학술과 응용과학 등의 응용학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초, 중,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의 교육 일반 및 창작 공연 등의 예술 일반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들 제반 영역 간 유기적 연결을 위해서 학술진흥법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학술진흥법은 학술 일반의 차원에서 기초학술기본법과 과학기술기본법과 상호 보완이 되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장입니다. 기초학술기본법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됨으로써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의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과기정통부의 이 검토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유재한 공동의장님의 발표문의 22쪽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기초학술기본법안의 이 성문을 담당했던 저로서 이러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과기정통부 의견에 대한 답변은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과기정통부는 기본적으로 기초학술기본법안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읽어는 봤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과기정통부에서 언급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본 기본법이 법안 제정의 기본 전제인 다른 학문의 기초, 교육의 기초, 삶의 기초라는 관점에서 제동된 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기부에서는 기존의 법 갖고도 충분히 기초학술 진흥이 가능한데 왜 새로운 법을 만드느냐,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언급된 기존의 법이라는 것에는 요번 기초학술 기본법 발의된 이 법안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요 세 가지 기초라는 그러한 전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언급한 법률에는요, 또 이 본 기본법의 주요 내용인 기초학술 진흥의 세 가지 기본 전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전제 혹은 기본 요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법제 차원, 그다음에 전문 기구 차원, 예산 지원 차원 이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법제 차원에서 헌법 차원에서의 기초학술 진흥의 근거 확보라는 시야는 기존 법에는 없습니다. 기초학술 진흥을 위한 특화된 법제 구축에 대한 법 규정 역시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부분들이 기존 법률 갖고는 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 기초학술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전제되어 있지 혹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전문기구 차원에서는 예컨대 대통령 직속 기초학술 자문회의라든지 기초학술진흥원이라든지 기초학술진흥재단 등에 대한 규정 등이 기존 법률에는 미비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 차원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예산제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과학기술 쪽에 그 연구를 했을 때 일정 비율의 연구비를 기초학술 연구에 할당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라든지 기초학술진흥재단 혹은 기금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된 규정은 기존 법령에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언급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 조건 출현 이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라의 위상이 바뀌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식의 그러한 검토 의견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인데요. 자연은 과학기술의 고유 영역이라는 아주 후진적이고 폭력적인 관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과기기본법이나 연구개발혁신법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왜 기초학술기본법에서 자연을 또 집어넣느냐 이런 건데요.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인간과 사회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고유 영역이므로 인간을 다루는 쪽은 교육부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나 삶이나 사회나 자연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 자체가 통합적이고 포괄적이며 범용적인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마치 조폭이 영역을 나누어 배타적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런 사유가 학술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혁명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속성으로 얘기되어지는 융복합화라든지 그 다음에 다극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계가 무화되는 그런 어떠한 문명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값으로 하는 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지식기반 사회 평생학습 시대의 발목을 잡을 후진적 사고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